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국가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WTO. 그런데 미국이 30년간 이어진 이 WTO 체제의 막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합의를 새로운 무역 질서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를 예고했는데요.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미국의 WTO 종식 선언이 갖는 의미와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모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토킹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와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한 끼 실록에선 이색적인 식재료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장현지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지난주 이 코스피 거래 대금이 20% 정도 급락했던데 이번 주 이 코스피 시작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시장 투자 심리 완전히 회복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또 미중 무역협상 시한을 앞두고 상승세는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예. 현재 코스피 0.18% 상승하며 3,2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만 타자세입니다. 1,08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예. 반면 기관이 506억 원 팔아내고 개인 역시 1,31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SK하이닉스, 최근에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정면 반박하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원자력 발전 대표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한기 도입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지수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0.42% 상승하면서 812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84억 원 매수 우위고 기관 역시 46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705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강합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5%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장에서 주목받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리튬주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중국 장시성에서 운영 중인 리튬 광산에서 최소 3개월간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아하. 이 소식에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리튬 관련주 역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1,389원 10전에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하락세입니다. 1,386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프타임 뉴스 임선호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뉴스로도 많이 전해드리긴 했는데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아.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는 125.75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 올랐는데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1%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오면서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되고 가공식품 출고가도 줄줄이 오른 여파로 보이는데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이 7% 넘게 올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또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쌀도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라면도 석 달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네. 여기에 먹거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서비스 물가도 덩달아 뛰면서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 영향으로 도시철도료 물가는 7% 올랐는데 출퇴근 왕복요금만 하루 3,000원이 넘어가면서 아이고. 고정생활비가 또 올라가게 됐고요. 네. 정부가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네, 정부가 그래서 2차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이번 주에 이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서는데 이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관건이라고요. 네,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네.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네.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되지만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를 걸러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서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88% 정도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고요. 네. 맞벌이 가구는 혼자 버는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구 원수를 한 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산정 방식의 차이가 있는 만큼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인데요. 상생국민지원금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네. 당시 지적된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자, 최근 들어서 이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이달 들어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데요. 예. 5대 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 원 수준으로 한 주 사이 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하루 평균 3천억 원 가까이가 늘어난 셈인데 네. 지난 6월 27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된 이후 증가세가 꺾였던 7월에 비해서 하루 평균 증가액이 2배 이상 많은데요. 만약 이 속도가 월말까지 유지되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00조 원을 넘기면서 6월 말과 비교해 한 주 사이 5천억 원 넘게 늘었고요. 신용대출이 105조 원으로 1조 원 넘게 불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금융권에서는 8월에 공모주 등 주식 투자 수요로 가계대출이 늘었고 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전에 계약된 대출이 실행되면서 아하. 이달 초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 이유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자 각 은행은 약 50% 삭감된 하반기 총량 목표 안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담대를 일제히 막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고요.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등도 전국 단위에서 막고 있는데 네. 이처럼 은행권이 잇따라 후속 규제를 내놓는 건 가계대출 집행의 선행 지표인 대출 신청 승인 규모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른바 영끌 열풍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이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 주는 것처럼 소비자 기만하는 영업을 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고요? 네, 간혹 방송에서 보면 이 상담만 받아도 상품을 맞아요. 드린다 이런 광고들 종종 보셨을 텐데요. 솔깃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밀정의 미끼 영업을 해온 주요 상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웅진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가 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들은 4년 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예. 무료 혜택이다,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이다 등의 표현을 쓰면서 회원들을 모았는데 실제로는 상조 계약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고 하고요. 아하. 또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결합상품 계약을 할 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 계약 외에 별개 계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계약 대금이나 납입 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의 비율과 지급 시기 등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확인해야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시가 이 서울 광장을 시민 축제 공간으로 만들었네요. 네, 8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듣는 듯 서울 광장에서 다가올 광복절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데요. 예. 서울시는 16일까지를 광복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 서울 도서관 앞 광장에 가로 45m, 높이 6m의 태극기 언덕이 설치됐는데요. 300개의 태극기 바람개비로 장식한 이 작품은 광복의 자부심과 기쁨을 형상화했다고 하고요. 언덕에 오르면 서울 도서관 꿈 새김판에 걸려 있는 안중근 열사 단지동맹 혈서 태극기 가까이에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고 네. 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 해방 이후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첫 열차인 해방차호와 최신 열차인 KTX 청룡으로 구성한 광복 열차 전시회도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네. 내부를 역사 전시관으로 꾸며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뜻깊은 자료들이 전시되고요. 광복절 전후로는 경축식을 비롯해 콘서트부터 뮤지컬 공연 등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저 하루 쉬어가는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를 돌아보는 축제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예. 또 유통업계도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각종 이벤트에 나서고 있는데 광복절 해인 1945, 광복절인 8.15 등 숫자를 활용해서 한정판 제품을 연거푸내 놓으면서 소비자에게는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고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기부를 진행하는 등 일상 속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15일 금요일이 광복절이고요. 이 광복 주간은 토요일 16일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해킹으로 인해서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를 겪었던 예스24인데 오늘 또 먹통이 됐어요. 네, 현재는 복구가 완료가 됐는데 오늘 오전 예스24 인터넷 사이트가 먹통이 됐습니다. 네. 사측 관계자는 오늘 새벽 외부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하게 됐다 말했는데 혹시 모를 추가 공격에 대비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차단했고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설명했습니다. 예.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되긴 했지만 불과 두어 달 전 랜섬웨어 해킹으로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었는데 닷새 만인 지난달 13일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지만 다시 또 먹통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능 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당시 예스24 측은 해킹당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고 이 피해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고 나서야 피해를 공표해 논란을 키웠는데 그렇죠. 회원 수만 2천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체가 다시 또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지난번 해킹 사태 이후 충분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또 보안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상황에서 범죄 집단의 요구를 들어주고 일단 시스템을 정상화하다 보니까 결국 또 다른 공격에 스스로 목을 내준 꼴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업체들, 다른 사이트들도 같이 좀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쳐서 길을 건너던 시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네, 어제 오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전동 서면교차로 인근 한 은행 앞 도로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60대 남성 보행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인 30대 남성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버스가 멈추질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 노선이 아닌 다른 길로 주행하면서 사고가 났다 주장했는데 경찰은 버스의 제동장치 고장 여부와 사고 당시 기사의 대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에도 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주말 인파가 몰리는 서면에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는 아파트에 불이 나서 일가족이 숨지는 일이 있었네요. 네, 어제 새벽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12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집에 있던 일가족 3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네. 10대 자녀 2명은 아파트 안에서 40대 어머니는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화재 당시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숨진 3명 모두 별다른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주방, 거실 등 총 4곳의 발화지점이 확인됐고 주변에 양초와 성냥이 여럿 놓여 있었던 점에서 미뤄볼 때 경찰은 이번 화재가 방화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네. 자, 하프타임 뉴스 날씨로 마무리해보죠. 지금 날이 많이 흐린데 제주도에는 또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는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남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위로 올라가면서 밤까지 남해안 지방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무더위가 가시진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1도, 대전 30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가겠고 체감 온도는 더 높아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꿉꿉하고 덥고 축 늘어지기 십상인 날씨지만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 하시면서 한 주 시작 파이팅 하셨으면 합니다.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8탄 분기점 2,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서쪽에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 나들목에서 정체인데 소래터널까지 진행되는 작업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경주 나들목을 가기 전 사고가 있습니다. 한 개 차로만 겨우 지날 수 있어서요. 뒤로 2km가량 정체로 이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청주 분기점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고 일대 차량들 밀려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엔 휴가 차량들이 있습니다. 양양 쪽으로 미사에서 남양주금소까지, 화도에서 서종까지 정체고요. 강원권에서는 춘천 분기점에서 6km 밀려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고요. 횡성휴게소에서 둔내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이제 끝났다. 미국이 30년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 체제 종식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가라, 무역 질서를 새로 쓰겠다라면서 앞으로 트럼프 라운드 시대가 올 거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미국의 WTO 종식 선언의 의미와 그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렇게 WTO가 끝났다라고 선언한 인물은 누굽니까? 이름은 제이미슨 그리어. 네. 뭐 잘 낯선 인물이실 텐데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그러니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실무 총괄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카운터파트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그러니까 거기 미국의 무역 통상 실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혹은 이제 200일 됐습니다. 네. 지난주 7일, 8월 7일 200일이 됐고요. 그 예. 200일을 기념해서 이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쉽게 말해 미국의 통상 장관이 예.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WTO 세계 무역기구는 끝났다. 그리고 네. 우리는 그 세계인들은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 트럼프 라운드란 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이 기고분의 명명한 이 트럼프 라운드라는 말 자체가 다소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뭐 일종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걸 미국이 주도해 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걸까요? 보통 우리가 무슨 라운드가 세계 다자 간의 무역 협상 네. 그 테이블을 라운드라고 부릅니다. 라운드가 네. 이제 동그랗다는 뜻이잖아요. 원탁에서 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 말씀하신 우루과이 라운드가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겐 제일 유명한 라운드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무역기구 WTO를 탄생시킨 결정적 3파 역할을 했고 결국 예. 우루과이 라운드는 세계 무역기구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상징이었던 건데 네. 근데 그건 끝났다. 대신 트럼프 라운드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혹은 미국에선 칭하기는 턴베리 체제라고도 합니다. 턴베리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8월 1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뭐 일본, 한국도 미국과 급하게 협상을 했습니다만 네.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상대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과 EU의 협상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미국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소유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턴베리 리조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제를 이 정신을 턴베리 체제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뭐 턴베리 체제라고 하건 트럼프 라운드라고 하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루과이 라운드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트라고도 하죠. 아, 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세계 무역기구, 세계 자유무역은 이제는 끝났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아는 국제기구 그러면은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뭐 UN, 네. 뭐 OECD, 예. 뭐 IMF 이 정도는 대부분 아실 거고요. 그렇죠. WTO도 사실 그 정도 격에 맞는 상당히 큰 우리에게 엄청 영향을 주는 국제기구였는데 네.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잘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WTO가 세계 무역기구의 핵심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규칙을 정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결국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세계 자유무역 규칙을 어겼느니 안 어겼느니 이견이 생길 때 네. 그걸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는 곳이 WTO였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WTO가 정말 중요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WTO는 일종의 세계 통상 법원입니다. 최종 법원. 네. 근데 그게 이제 2심제인 기구였는데 1심, 2심. 지금 2019년부터 5년, 6년째 그냥 개점 휴업입니다. 아. 왜 개점 휴업이냐면은 네. 재판을 하려면 당연히 판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판사라는 것은 이게 한 나라의 국내 기구가 아니라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 그 WTO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반대하지 않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공정하겠죠. 네. 근데 네. 2019년부터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네. 미국이 그 판사로 올라오는 후보자마다 족족 다 반대한 겁니다. 아하. 안 돼, 안 돼, 안 네. 돼, 안 돼. 거기에 우리나라 판사도 있었습니다. 예.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판사가 없는 재판이 판사가 없는 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2019년부터 WTO는 최종 이견 판정 기구라는 핵심 기능을 잃어버렸고 아하. 그래서 6년째 사실상 개점 휴업을 해 있어서 사실상 뭐 환자로 치면은 호흡기 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네. 이번에 미국 트럼프 정부 제이미슨 그리어 통상 장관이 사실상 그 호흡기를 떼버리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아하.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시작되는 트럼프 라운드라는 게 미국에게 조금 더 이익이 가게끔 새 판을 짜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뭐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네. 얘기는 미국이 다시 돈을 많이 벌게라는 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예. 뭐 우리도 겪었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관세 협상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조금 거칠게 비유하자면은 아주 동네 힘센 형이 또 그냥 돈 줄래, 맞고 돈 줄래, 거의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협상이라고 쓰고 압박 네. 혹은 뭐 갈취라고 읽어야 맞는 그런 상황에 가까운데 네. 실제로 그 지금 미국의 관세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네.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네. 통관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그렇죠. 미국 6월 한 달을 보면은 미국 관세가 37조 원이 거쳤는데요. 6월 한 달에. 한 달에만. 예, 한 달에. 네. 와. 이게 작년 2024년 6월보다 4배가 늘어난 겁니다. 예. 특정 세금이 1년 사이에 4배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네. 숫자인데 네. 40%가 아니라 400%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 달 그랬으니까 1년 내내 그러면은 아마 올해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20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와. 물론 미국은 엄청 큰 경제여서 미국 연방 정부가 1년에 쓰는 예산이 9천조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200조 원이면은 사실 뭐 5%도 안 돼, 5%도 안 되는 작은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1년 사이에 4배가 늘었고 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수입이 확확 가외 소득처럼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관세가 이렇게 잘 거치면 이 관세를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아, 그렇죠. 일종의 배당처럼. 네. 우리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당으로 나눠보면은 한 사람당 한 380만 원 정도는 나눠줄 수 있겠다. 와, 예. 우리는 15만 원 주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미국이 당장 얼마나 큰 현금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미국이 이걸 포기할 이유가 당장은 없겠죠. 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돈을 끌어 모아서 이제 정부 수입이 늘어나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텐데 다른 나라들은 그야말로 뭐 대혼란에 빠지게 될 그렇죠. 뭐 미국 있습니다. 빼고는 전부 다 대혼란, 뭐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상태인데 단적으로 네. 우리도 지금 미국과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대 국가가 협상을 할 때는 보통 서명문을 만들고 네, 네. 양국 정상이 사인을 하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사인 네. 그런 것들 하고 서명문을 들고 사진을 찍고 발표하고, 네.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예.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문서가 없는 구두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네. 딱 하나 영국만 문서 협상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선이 빚어지냐면은 협상 끝나고 양쪽의 설명이 다른 거예요. 네, 네. 우리도 뭐 약간 그런 그렇죠.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네. 상대적으로 혼선이 약했고 지금 미국과 유럽은 관세 협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럽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미국으로 들어갈 때 15% 관세를 맞게 구두 협상을 했어요. 네. 근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상품이 유럽 자동차입니다. 뭐 독일, 프랑스 자동차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27.5% 관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네. 협상을 했는데 네. 그 유럽은 답답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도 15%로 관세를 협상을 했는데 네. 당연히 일본은 모든 관세를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15%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 정부가 그게 아니고 기존에 내던 관세 더하기 15라고 추가 해석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이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 네. 일본은 기존의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 미일 FTA는 없으니까요. 2.5% 관세를 내고 있었어요. 예. 거기에 15가 더해지면 17.5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경쟁국인 한국 자동차는 15% 관세만 맞고 들어가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럴 건 뭐하러 협상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장관이 지난주에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항의해서 다시 15%로 원복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혼란의 연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협상을 뭐 제가 볼 때 일부러 미국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구속력 없는 구두 합의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의지나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미세한 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협상을 불러올 일종의 레버리지, 사다리 효과가 있는 거고 그걸 당하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답답하고 피말리는 일인데 사실 이 무역이라는 게 서로가 뭐 사는 쪽도 그렇고 파는 쪽도 그렇고 어느 뭐 형태로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느껴야 이게 오래 지속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미국에만 좋은 일방적인 무역이라면 얼마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은 파는 쪽도 이득이 되고 사는 쪽도 이득이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아야 이게 네, 한 달 네. 무역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렇죠. 10년 100년 하는 건데 네. 미국이 너무 일방적 독주를 하면 뭐 결국 지구촌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네. 당연히 반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요. 원래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와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 원래 세상에
큰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그 그룹이 점점 더 뚜렷하게 한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대표적인 게 브릭스입니다. 예. 브릭스라는 앞으로 이제 국제 기구를 우리가 많이 자주 듣게 될 것 같은데 네. 브릭스는 말 그대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차이나, 그다음에 네. S는 남아공, 사우스 네. 아프리카. 그래서 그 5개 나라가 만든 일종의 그들끼리는 이제 표현하기로는 절대 반미라는 단어 안 씁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미국과 껄끄러운 나라들이 모인 국제기구인데 네. 여기가 회원국을 원래는 이름은 브릭스 5개인데 11개까지 늘렸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뭐 인도네시아 이런 각 지역의 맹주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예. 브릭스가 지금 지난주에 브라질에서 브릭스 회원국 정상회의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우리끼리 무역을 늘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미국과 무역을 안 하겠다고 선언 안 했습니다마는 무역의 총량이 같다면 미국을 뺀 그룹의 무역이 늘면 네. 미국과는 당연히 무역이 줄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브릭스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독주를 하니까 아하. 이제는 우리끼리 좀 무역을 늘려서 우리끼리 서로 돕고 잘 살아보자 이런 걸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네. 이게 결국 이제 일종의 시발점이겠죠. 미국의 독주가 더 심해지면 이 브릭스에 대한 어떤 참가하겠다는 나라도 늘 수 있는 거고 네. 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브릭스와 교역을 하겠다는 나라가 네. 점점 늘어날 압력이 커지겠죠. 아하. 안 그래도 미국이 이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하기로 하면서 브라질 이 커피 업계에도 비상이었는데 여기에 뭐 중국이 흑기사를 자초하고 나서기도 했고요. 예, 뭐 그 브라질은 커피를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네. 100% 중에 40%를 브라질이 만들고요. 네. 그 우리가 먹는 매우 많은 커피가 브라질산인데 네. 그럼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브라질 입장에서는 커피가 매우 중요한 수출품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커피 많이 마시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브라질산 커피의 관세가 0이었는데 아하. 여기에 관세를 미국이 50%를 와. 매기기로 했어요. 그러면 네. 브라질에 있는 커피 업체들은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 가격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릭스 브라질과 회원국인 중국이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이거 그 중에 하나의 아하. 대목이 그러면은 중국이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 참 미국 때문에 골치 아프지 그 커피 우리가 사줄게. 근데 중국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 중국은 그렇죠. 차의 나라죠. 네, 차. 네, 우리 뭐 네. 중국 여행해 보시면 차를 정말 많이 마시는 나라고. 네. 저 통계 한번 찾아보니까 중국인들은 1년에 커피를 16잔 정도 마십니다. 20잔. 아, 한 사람이. 1년에. 네.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고요. 예. 그만큼 커피를 잘 안 마시는 나라고 네. 중국이 커피에 대한 원두의 수요가 크지 않은데 음.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커피를 사주겠다고 나온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는 게 아니죠. 네. 정치적인 이유로 브라질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정말 고맙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런 네. 느낌으로 일종의 아하. 흑기사를 자처하고 있고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중국이 굳이 브라질 커피를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샀다는 것 자체가 미국 주도의 통상 질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근의 뉴스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브라질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새로운 무역 활로를 좀 제공을 해주면서 이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생긴 균열을 파고든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아까 브릭스 11개 회원국끼리 지금 무역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단적으로 이 브릭스 회원국 중에 하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네. 미국에서 30% 관세를 맞았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뭐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원 재료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네. 그게 미국으로 그 관세를 받고 들어가면 가격 경쟁력이 없겠죠.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남아공이 힘드니까 네. 뭐 중국, 브라질 등이 우리가 많이 사줄게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룹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2025년에 이제 시작된 움직임이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어떻게 또 이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뭔가 쪼개지고 있다. 네. 뭔가 새로운 국제 질서, 새로운 합종 연횡이 강해지고 있다는 게 분명한 흐름이고 결국 네. 이렇다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에 더 노골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 아, 넌 어느 쪽에 설래? 네. 근데 우리 굉장히 답하기 곤란한 게 우리나라 제1대 수출국이 중국이고요. 네. 2대가 미국이에요. 1, 2등끼리 선택을 요구하면 그렇죠. 굉장히 난감한. 근데 그게 첫 번째 시험대가 이제 2주 뒤에쯤에 열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정상회담. 거기서 네. 미국이 또 뭔가를 요구해 올 텐데 예. 우리가 어디까지 응할 것인가. 그 답변이 중국을 또 혹시 자극하면 어떠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 고차 함수 방정식이죠. 네. 복잡한 상황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슬기로운 법률 생활, 또 한 끼 실록 코너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백미에 뉘 섞이듯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것 가운데 썩 드물어 좀처럼 얻어보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백미는 희게 쓸은 맵쌀, 즉 흰쌀을 말하죠. 뜻풀이에 나온 쓸타는 쓰 밑에 리을 히읗 받침을 쓰는 동사로 거친 쌀, 조, 수수 따위의 곡식을 찧어 속꺼풀을 벗기고 깨끗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쌀에 뉘가 많으니 한 번 더 쓸어야겠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백미란 한자어에는 흰 백자에 눈썹 밑자를 쓰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촉한 때 마씨 5 형제가 모두 재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썹 속에 흰털이 난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춘향전은 한국 고전 문학의 백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좋다는 것을 뜻하는 말 중에 한일자에 물건 품자를 쓰는 일품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는 품질이나 상태가 제일감 또는 그런 물품을 뜻하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인삼 가운데 고려인삼은 일품에 속한다. 맛이 일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중북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차츰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북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곳에 따라 100mm 이상, 그 밖에 경남과 전남, 제주도에는 20에서 80mm, 전북과 경북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도는 오늘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제주 30도, 대구 29도, 강릉, 광주, 부산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또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은 월요일 코너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채권 추심, 또 악성 리뷰까지 일상 속에서 무심코한 행동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이고 어디서부터 스토킹이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 대처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오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베트남의 원전과 신도시 건설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순방 목걸이와 관련해 서울 서초동 서희건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소환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의원회관의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치인,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해서 가장 먼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직접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했네요. 네, 포스코 E&C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사망사고 발생하면서 이미 경고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휴가 기간 동안 이게 또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첫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예. 동시에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또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했고요. 네. 이 대통령
대통령실 브리핑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국정상황실 통해서 공유하는 지금의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언론 보도 나오고 나면 거기서 알게 되는 게 있어서 네. 좀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는 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이고요. 예. 이렇게 잇따르는 사망 사고에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시는 그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정부 대응도 한층 강해질 거다라는 네. 걸 읽을 수 있겠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 뭐 사실 휴가 중에도 계속 일을 했겠지만 과제가 첩첩산중입니다. 네. 산재 사고 물론이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런 해법에 몰두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것도 이제 뭐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10억으로 하느냐 50억으로 하느냐 이거 대통령실도 숙고하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 민주당 여당에서 50억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는 이 주식거래 관련해서 민주당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에 부딪혔잖아요. 네. 오늘 경찰이 이춘석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될 전망이라서 귀추가 또 주목됩니다. 네, 국무회의 원래 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거는 하루 당겨서 임시 국무회의로 하는 거고요. 네. 그만큼 지금 사면 명단에 너무 관심이 쏠리고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할 거라면 말이 길어져 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아하, 네. 빠르게 처리하려는 것일 거고 또 내일 정식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사고 이슈가 좀 뒤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나오면 이게 너무 아하. 묻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는 것 같은데 늘 정치인 사면이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네. 최광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이 됐고 네. 여기에 윤미향 전 의원도 들어간 걸로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윤건영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등 이렇게 쭉 보면은 친문계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요. 네. 오히려 친명계라고 하는 주목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렇죠. 사면 대상에서 일단 빠진 걸로 알려져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경제계 인사로 봐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 심사에 통과했다고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이분들 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를 받았던 인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야권에서 요청했다고 했던 그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면 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내일 오늘 이따 오후에 막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리스트에 올라간 것 자체가 대통령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의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12월에 한다고 해도 뭐 반발이 없을 것도 아니고 지금 빠르게 처리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인 거죠. 조국 네. 혁신당으로서는 더 어떤 보은의 느낌이 네, 날 네,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오후 명단 확정되는 걸 좀 봐야겠습니다. 예.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합동참모본부가 지금 북한이 일부 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 우리 측 제스처에 좀 호응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네, 합니다. 네.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건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요. 네. 합참은 북한군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한 지역은 40여 곳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다 없앤 걸로 알려졌어요. 네. 근데 우리 군이 먼저 지난주에 대북 확성기 고정형을 20여 개 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측이 이렇게 조치한 뒤 나흘 만에 북한이 호응한 거고요. 네. 다만 역시 우리 쪽에서 연례 행사로 8월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의지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규탄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례적으로 항상 규탄은 이제는, 나오긴 하거든요. 네. 기계적으로든 어떻게든 나오는데 이제 수위와 방식에 따라서 그게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 을지 자유의 방패 일정 발표한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 철거로 맞대응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고요. 예. 또 하나는 터닝 포인트가 북미 정상 간의 대화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의 대북 행보가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은 변함없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살펴보죠. 지금 이 전당대회가 뭐 흥행은커녕 지금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는데 이 논란의 중심에는 전한길 씨가 있고요.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를 상대로 윤리위 징계에 착수를 하면서 뭐 혼란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 언론들 제목을 보면 네. 통제불능 전한길 난동 사태, 전한길 블랙홀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 지난 8일에 합동연설회를 시작했잖아요. 네. 첫 스타트가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소동이 벌어진 건데 전한길 씨가 고성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합동 연설이니까 여러 부류의 후보들이 이제 연단에 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찬탄파 인사들을 향해서 네. 배신자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선동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호응을 끌어낸 거죠. 네. 결국에 당원들 간의 몸싸움, 욕설, 고성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예. 다음 날 국민의힘이 비대위 회의 열고 전한길 씨 징계를 중앙윤리위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한길 씨의 이런 고성 행위를 방해 행위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징계 처리를 두고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 또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 대응 자체를 너무 뒷북으로 했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애초에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 사실 예고가 있었던 게 전당대회 자리에 막 비상계엄 옹호하는 현수막들이 있었어요. 아하,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손 놓고 있었다가 결국에 고성과 이런 욕설, 몸싸움이 번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찬탄파라고 나눌 수 있는 안철수 후보는 네. 전한길은 우리 당을 접수하러 온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후보 대기실 앞까지 장악하고 인터뷰하고 기자 비표까지 수령해서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김근식 후보는 버릇없고 품격 없는 전한길류의 윤어게인 세력에 겁먹지 말아라. 전당대회 표 얻겠다고 진짜 보수를 망치고 있는 그들에게 아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반대로 탄핵 반대파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김문수 후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기조가 이렇잖아요. 뭐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다. 네, 네. 며칠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이런 기조였는데 이번에도 내부 인사를 주적으로 삼아서 총구를 겨눠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전한길 씨를 옹호하고 있고요. 네. 장동혁 후보도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 동의하기 어렵다.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오늘도 임시회의 열고 조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전한길 씨의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라면서 전당대회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네. 그런데 전한길 씨는 앞으로도 전당대회에 나는 갈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향후 그래서 전대 일정 참석을 전한길 씨가 이렇게 강행을 하면 연설회장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바깥에서도 극한 충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었나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할 때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좀 파장을 낳고 있네요. 네, 유튜브 신혜원수 대표인 신혜식 씨인데요. 네.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이른바 지금 SOS 문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런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 신혜식 씨는 그 대형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전광훈 씨하고 활동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공수처가 한창 막 대통령실이랑 막 관저 쪽에서 막 체포영장 집행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때가 지난 1월 3일인데 성사명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혜식 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 한남하이츠 빌라 지도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곳에서 대비를 해줘야 된다.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가서 준비를 할지 네. 이런 위치 좌표를 찍어서 알려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뒤로 신혜식 씨가 이 문자 받고 나서
성사명 전 행정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어허. 그러면서 자기의 불만을 막 토로해요. 네. 저번에는 산 넘어가는 곳에 민주노총이 있으니까 거기를 막으라고 하고 길 다 확인했는데 보니까 차를 한 대만 둘 수 있는 정도인데 1,000명을 빼내라고 하고 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보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하고 도대체 무슨 작전을 세우는 거냐 예.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문을 한 거죠. 네. 심지어 뭐 나를 예전처럼 이제 뭐 부하 뭐 그런 좀 은어를 쓰긴 했는데 네.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 라면서 항의를 했고 그러자 성사명 전 행정관이 전혀 그렇지 않다 죄송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자를 했다는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에서 제외됐어요 그 당시에. 아하,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신혜식 씨가 나는 휴대전화에서 어떤 내용도 지우지 않았다. 이것을 경찰에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알렸고요. 네. 그래서 이 휴대폰의 존재가 어떤 게 중요하냐. 그 당시에 큰 난리통을 피웠던 관저 집회 또 법원 난입 사태 그 배후에 사실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 김건희 특검팀이 제출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지금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내용들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그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두고 오늘 새벽 건설사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네요. 네. 서희건설 전격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예. 네, 이게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라고 하면 두 개예요. 네.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있고 통일교에서 줬다는 목걸이 이렇게 있고.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순방 당시에 착용한 그렇죠. 반클리프 목걸이입니다. 네. 이게 그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다라는 목걸이인 거고 네. 그랬는데 봤더니 모조품이더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조품으로 사전에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그 목걸이인데 예. 이게 원래는 6천만 원대 목걸이입니다. 근데 이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에서 준 게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같은 모델을 서희건설 측 인물이 구매한 이력을 특검팀이 확인을 했고 네. 그 구매 시기는 2022년 때 대선 직후였던 것으로 지금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던 거 이게 아하. 대가성이 아니었는지 예. 요것까지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필 또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에 서희건설이 본사 건물을 폐쇄했었어요. 아하. 그래서 증거인멸하려던 게 아니냐 아하.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특검은 그럼 압수수색 오늘 시작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진품 목걸이가 전달이 된 건지 여기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특검이 김건희 여사 불법 거래 내역 횟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해놨다는 건데요. 네. 이 영장에 따르면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등하고 공모를 해서 총 70만 2,512주에 대한 통정매매, 가장매매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가령 물량 소진 주문이 1,400여 회, 허수 매수 주문이 360여 회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특검팀이 산출한 불법 거래 내용은 총 3,832회로 알려졌고요. 예. 그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증권하고 그 직원하고 통화도 합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이냐 네. 이렇게 말한 통화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해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이제 정상회담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외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네요. 네. 이재명 정부 처음으로 이렇게 국빈 방한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양국이 호혜정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서 올해 한 베트남 FTA 발효 10주년 맞이해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만여 개 기업들의 그 발전과 양국 간의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네.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우리 측에서 요청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원전이나 고속철도 이쪽에 베트남이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쪽에서 좀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스토킹 관련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층간소음 관련된 스토킹도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스토킹은 뭐 남녀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한 사이에 막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지켜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 층간 소음에 항의하러 이제 그 상대방의 집에 막 방문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위층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해서 4일간 매일 윗집에 찾아가서 현관문에 침을 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침을 뱉어요? 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설령 층간 소음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네.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침을 뱉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벌금 200만 원과 거기에 더해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와, 네. 보통들 이제 층간 소음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렇다고 매일 찾아가서 고성으로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시면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가해자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른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공동 현관 인터폰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초인종을 울리게 한 행위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네. 범행 시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또 법원은 보았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또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11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은 경찰의 경고에도 행위를 반복한 점을 들어서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인정을 했고 예. 또 위협적인 메시지나 메모를 부착하는 건 역시 스토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층간 소음으로 좀 고통을 받던 아랫집에서 윗집을 향해서 좀 보복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랫집에서 이제 윗집에서 내는 층간 소음을 못 이기다 못해 이제 막 천장에다가 막대기로 막 두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층간 소음 피해자였던 아랫집 거주자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윗집 천장을 두드리게 됐는데 네. 4년 동안 새벽 시간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보복 소음을 낸 사람에게 4년.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 이웃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할 만큼 반복해서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은 경범죄로만 처벌이 됐었는데 이 판례가 나온 이후로는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에 대해서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어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리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오늘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이 스토킹 범죄 관련 사례와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층간소음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무작정 참아내기엔 좀 힘든데 거기에 스토킹으로 처벌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억울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윗집을 찾아간다고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먼저 이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고 또 행위의 태양이나 횟수가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랫집에 거주하는 분이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나 뭐 층간소음위원회 등의 해결을 요청을 했지만은 피해자가 이제 거기에 응하지를 않아서 약 2개월 동안 5회에 걸쳐
걸쳐 집을 찾아가고 2회에 걸쳐 항의성 메모를 부착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예. 법원은 방문 횟수가 총 5회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장소를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점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이 소음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취지였던 점들을 종합해서 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의 고의가 이제 없었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이런 뭐 항의성 방문이나 보복 소음 내는 것도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 그 자체가 모든 항의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관리사무소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해 보시려고 하시고 예. 피해자가 명확하게 방문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뭐 쪽지를 붙인다거나 예.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명백해져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이렇게 연락하는 거 이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네,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이제 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데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예. 만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스토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네.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인정을 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채무자가 남편이었는데 그 부인한테 계속 당신 남편이 돈을 빌렸으니 갚아라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건 거죠. 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부인이면 여자분인데 남성분이 계속해서 안 갚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면 네, 조금은 불안하고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전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했고요. 그래서 채권 추심 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심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걸 정당한 이유라고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식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네. 뭐 채권 회수라는 정당한 목적은 당연히 있겠죠. 돈을 그렇죠. 안 주는데 뭐 한두 네. 번 정도는 당연히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모든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권 추심 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게 되는데요. 예. 만약에 그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행위의 수단 및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추심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횟수 그리고 또 부적절한 시간에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십 번 수백 회에 걸쳐서 전화를 한다거나 아유. 아니면 뭐 이른 새벽이나 심야 시간에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된 사례가 당연히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채권을 추심하는 어떤 발언 외에 욕설이나 폭언 또는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사용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돈 빌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알려가지고 이분의 사생활에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채무를 이제 돈을 갚아라라고 하는 독촉 우편물을 보내는 수준을 넘어서 예. 직접 막 그 거주지에 찾아가서 준다거나 아. 아니면 직장에 반복적으로 계속 보낸다거나 아니면 또 찾아가서 기다리거나 예. 지켜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또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이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또 계약금을 이제 돌려받을 일이 있었던 어떤 계약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분한테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거지에 계속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또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에게 어떤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인터넷에 악성 허위 리뷰를 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사례도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점주 305명에게 770만 원을 뜯어낸 사기꾼에게도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스토킹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2년 동안 305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범죄를 한 것인데요. 네. 본사에 전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또 허위 리뷰를 남기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마구 보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인정이 돼서 이분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야, 지난번에 이 악성 허위 리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스토킹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이 점 새로 알고 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 상황으로 내가 스토킹의 피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이제 먼저 그 가해자에게 내가 이런 연락이 불편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에 판례들을 보면 만약에 뭐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연락을 해왔을 때 거기에 답장을 해준다거나 혹은 뭐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해오는 상황에서 만나준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스토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 우선은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찰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변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신고자 등이 대상이 되고요. 네.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을 방문해서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한 뒤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받게 되면 이제 112에 등록이 되고 또 스마트워치가 보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 주변에 이제 맞춤형 순찰을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신변이 경호가 되고 그다음에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또 피해자에게 뭐 권고를 합니다. 신원 정보를 변경할 것 등을 이제 그 권고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거주지에 계속 머무는 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호 시설로 연계를 해서 이제 임시 안전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보호 조치를 꼭 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도 신청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는요.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해서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근데 이 민사상 조치는 형사적 처분보다는 인정 범위가 넓어서 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을 하고요. 예. 처분이 인용이 되면 물리적 접근이나 그다음에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모두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러 오는 행위라든지 뭐 전화로 연락하는 행위들 다 금지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 이 사람을 경찰들이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막 지키고 있다가.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민사상,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하는 접근 금지 가처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을 했을 때 금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찾아갔다. 그렇게 되면 위반 행위 1회당 얼마를 지급해라라는 내용으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최종 결정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스토킹 피해를 막 보고 계시는 분이 좀 기다려서 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형사 절차를 먼저 하고 나서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만약에 이분이 이걸 위반할 때에는 금전적인 어떤 손해배상까지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형사적인 법적 조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적 그 접근 금지 처분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응급 조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신고 시에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로요. 또 스토킹 행위의 제재 및 중단을 통보하고 또 처벌을 이제 경찰이 가해자에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긴급 응급 조치, 뭐 잠정 조치 이런 절차들을 다 안내한 뒤에 피해자가 원하게 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신고의 내용이 스토킹 범죄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이 가해자를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SNS, 문자 메시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예. 이거는 최대 1개월 내의 범위에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그 스토킹으로 희생된 피해자들 이 사례들만 봐도 가해자들이 이미 이 잠정 조치 대상이었다고 하던데 좀 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경찰에서도 8월 한 달 동안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이미 3,043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전수 점검하고 예. 또 추가 위험성이 확인이 되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런 조치만으로 과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역시 또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죠. 네. 그리고 현재는 이런 잠정 조치마저도 경찰, 뭐 검찰, 법원 등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가 또 지연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예. 좀 더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계속 들이대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곤 아니에요. 하는데요. 네. 네, 요즘에는 10번 찍으면 스토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토킹 네. 범죄가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나 연애 감정으로 여겨져서 제대로 된 개입이 어렵거나 또 피해자의 신고조차 예민하다라는 오해로 사회적 시선에 묻히는 일이 많았는데요. 네. 스토킹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교육과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보호 환경 구축 등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강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스토킹 범죄 관련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콩으로 이정환 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대리운전 해준다는 문자가 계속 오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저 차도 없고 면허증도 없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무섭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문자의 성격을 조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들 받는 스팸 문자.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그런 문자라고 한다면 예. 사실 스토킹이 아니라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예. 특히 그 내용 중에 뭐 도박이라든지 불법 대출, 뭐 성인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네. 또 가중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연 주신 분한테만 네. 이런 문자가 뭐 이름을 넣어서 온다든지 이런 예.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자, 6319님께서는 저는 스토킹이 무서워서 전기 충격기를 갖고 다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걸 사용했을 때 오히려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네, 요새 세상이 이제 무서워져가지고 네. 뭐 전기 충격기라든지 아니면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네. 이제 많이들 들고 다니시는데요. 예. 이런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범죄 상황에서 내가 그걸 사용하게 될 때 네. 이제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방위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위의 행위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더라도 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머리나 뭐 얼굴, 눈 이런 부위에는 사용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전기 충격기를 사용을 해서 그럼 상대방이 이제 뭐 움찔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바로 이제 피신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 행위를 멈췄는데도 계속해서 뭐 충격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네. 오히려 가잉방위가 돼서 예. 또 피해자분이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8052님,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집 앞에 매일 아침 우유를 가져다 놓는 남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들어와 버렸는데 이제는 그냥 두니까 새 것으로 이걸 바꿔놓더라고요. 말은 안 거는데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먼저 말을 걸어서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도 유사한 사례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두는 행위도 당연히 스토킹에 해당하고요. 네. 뭐 가해자가 직접 놓아두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계속 네. 갖다 놓는다거나 이렇게 제3자를 시키는 경우에도 스토킹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문 앞에다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붙이시고요. 아하. 그래도 우유를 놓아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이걸 또 사진이나 뭐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시면 더 도움이 그럼요. 되겠죠. 네. 네,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림이 부르는 위로 듣고요. 한 끼 실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음식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요즘 한참 더운 여름이라고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입맛 돋우는 음식 이야기들을 주로 싸들고 왔는데요. 네네. 오늘은 조금 결을 달리해서 이런 음식 이야기도 있다고 하고 좀 놀라실 수 있는 남양 특집 같은 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일단 여름이면 매미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요. 요즘 네, 시끄러워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매미 특히 유충을 돌아다니며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최근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매미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도 미워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애벌레 또는 유충으로 땅 속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삽니다. 맞아요. 이게 3년에서 7년 정도 살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매미가 되어서 한여름에 2, 3주 그렇게 울고 죽습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참 덧없는 곤충의 일생이죠. 네. 그래서 좀 딱한 면이 있는 이런 매미의 유충을 잡으러 다니는 중국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매미 유충이 천적을 피해 저녁 시간대에 나무에 오르는데요. 네네. 이때를 노려서 잡는다고 해요. 한 명이 최소 수십 마리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예. 뭐 매미가 멸종위기종은 아니기 때문에 애벌레포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잡으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이거를 먹기 위해서 잡는 거라서 먹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게 양식이 아니라면 위생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죠. 양식. 예. 네, 이렇게 양식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곤충을 먹는 문화권이 많고요. 요즘은 대체 식량으로 개발 및 양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문화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매미 유충을 먹는 것 자체가 막 놀랄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우리도 네. 무해나방의 번데기를 아직도 술안주로 먹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한 나라의 미식이 다른 나라의 괴식이 될 수 있는지라 오늘은 이렇게 이색적인 식재료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색적인 식재료. 일단 그러면 매미나 매미 유충을 잡아서 어떻게 조리를 해서 먹는 건가요? 네, 최근 중국인들이 잡고 있는 매미 유충은 튀겨서 먹는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뿐만 아니라 네.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술안주로 먹는 문화가 있는데요. 네. 중국 산둥성의 한 빵집에서는 이 튀긴 매미 유충을 넣은 매미빵을 출시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네, 찾아보니까 이제 그 길쭉한 핫도그 빵에 네. 매미 유충 튀긴 거를 8마리씩 넣고요. 네. 바비큐 소스 등으로 맛을 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바삭한 가운데 고소하고 짭짤하겠죠. 네. 한편 미국에서도 종에 따라서 이게 최근에 매미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활용한 매미 요리들이 방송에 소개가 됐습니다. 예. 이게 매미가 이게 갑각류로 새우와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새우 드시고 알러지 있는 분들은 매미 드셔도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신기하네. 식약청의 경고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매미로 쿠키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또 한국계 요리사가 또 유명한 분이 있어가지고 매미 네. 요리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매미 유충 파김치까지요? 파김치까지요? 네, 파김치
네, 굉장히 빨간 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네, 매미로 이런 다양한 요리를 또 할 네, 수가 그렇습니다. 있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국내 한 음식점에서 개미로 만든 요리를 팔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네네. 제가 봤거든요. 개미는 무슨 맛으로 먹는 걸까요? 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네. 사막인가 숲에서 아주 진짜 오랫동안 혼자 고립된 사람의 생존 수기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개미를 먹었는데 또 쓰면서 신맛이 강했다. 신맛? 네, 이렇게 읽은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요. 네. 그런데 이 뉴스에 나오는 사례도 보니까 정말 이제 신맛을 내기 위해서 개미를 썼다고 합니다.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와가지고요. 예. 이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이제 고명으로 음식에 얹어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식용이 법적으로 가능한 곤충이 메뚜기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주로 미럼이라고 부르는 갈색 거저리 유충 등 10종뿐입니다. 네. 근데 여기 개미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거죠. 네, 우리의 현실은 이런데요. 개미가 이 개미 특히 알이 별미 대접을 받는 문화권도 많습니다. 개미 알. 예, 네. 대표적인 사례가 에스카몰레라고 멕시코에서 먹는 개미알과 번데기인데요. 이게 이제 개미알 캐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미식재료 취급을 받습니다. 예. 이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이런 맛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이제 버터에 이제 볶아서 먹는다거나 또 이제 다른 알인 달걀에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는데 굉장히 그 비싼 요리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한편 태국에는 붉은 개미알로 만든 카이모땡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네. 찌개 같은 국물 음식인데요. 역시 이제 그 개미알을 써서 시큼하면서도 또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곤충과 알 등등이 저칼로리면서도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사실은 영양식이에요. 네. 그래서 유럽 식량농업기구 FAO가 곤충이 미래 식량의 대안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개미도 그렇고 개미 알도 그렇고 건강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아니 아까 식용이 가능한 곤충이 있고 아닌 곤충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에서는 현재 10종류의 곤충만 식용으로 쓸 수 있는데 개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참고로 드실 수 있는 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그다음에 미럼이라고 하는 갈색 거저리 유충, 쌍별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 점박이 꽃무지 유충,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수펄의 번데기, 풀무치까지 총 10종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강잠과 식용누에, 메뚜기 3종은 전례적 식용 근거에 따라 백강잠은 2002년, 식용누에와 메뚜기는 2010년에 각각 식품 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례적 식용 근거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전례적 식용 근거란 이미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식품으로 먹어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래돼 왔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마트에서 메뚜기 볶음을 팔았고요. 도시락 반찬으로 싸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먹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으니 계속 먹어도 좋다고 규정한 게 바로 전례적 식용 근거입니다. 그렇게 메뚜기는 얼마든지 드셔도 되는데요. 이른바 벼메뚜기라 불리는 걸 튀겨서 드시는 게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백강잠은 누에의 유충이 백강병균에 감염돼 경직사한 것을 말하는데요. 동의보감의 곤충류 약재 중에 하나로 기술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식용누에는 이 길거리 음식에 아까 말씀드린 번데기를 가리킵니다. 정확히는 이제 누에나방의 번데기로 지금은 사양산업이 되었지만 과거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실크, 그러니까 비단 생산을 했을 때의 양잠산업의 기본 원료 곤충으로 쓰여서 정말 흔하게 먹었죠. 요즘도 이제 통조림을 마트에서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식당 가면은 밑반찬으로 나오는 번데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조미료 맛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나라는 어떤 곤충을 먹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이처지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식용곤충의 세계지도, 식량 시스템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다양성과 곤충 공통성 분석이라는 2024년 논문을 살펴보면요. 현재 전 세계 128개국에서 2,205종의 곤충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대륙별로 보면 한국이 소속된 아시아가 932종으로 가장 많았고요. 북미가 529종, 아프리카가 464종, 남미 300종, 오세아니아 107종 순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0억 명이 곤충을 먹고 있고요.
있고요. 와. 113개국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곤충을 먹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논문에 따르면 곤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국가는 아까 개미알 말씀드린 멕시코로 식용 곤충 수가 450종에 달합니다. 멕시코가 1등. 예, 네. 다음 2등은 태국으로 272종, 인도가 262종, 콩고 민주공화국이 255종, 중국 235종, 브라질 140종, 일본이 123종이고요. 예. 카메룬 100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야, 멕시코가 1등이고 중국이 한 5등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는 유럽은 아예 빠져 있는데 네. 유럽에서는 곤충을 뭐 식재료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걸까요? 네, 이 논문에 의하면 유럽 지역에는 곤충 식용 국가가 없는 것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곤충을 먹는 행위를 역겹다고 생각하고요. 아하하. 실제 먹어본 경험도 없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곤충을 먹을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또한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문화권에 비하면 미국. 문화적으로 곤충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편이죠. 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곤충을 식재료로 사용해 왔지만요. 네. 유럽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곤충들만 먹어왔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성경에는 먹을 수 있는 곤충으로 메뚜기, 예. 귀뚜라미, 방아깨비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기원전 300년대 사람인데요. 네. 동물지라는 저서에서 마지막 껍질이 벗겨지기 전에 매미유충과 알이 찬 암컷 성충이 가장 맛이 좋다라고 오.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서양에도 곤충을 먹는 문화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날에 그렇게 막 심각한 식재료로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육식이 인류와 환경에게 나쁜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서 곤충도 먹고 좀 유연하게 식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 유럽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 네. 유럽연합은 2015년 11월 신규 식품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갈색 거저리 유충, 미러미저, 네. 풀무치, 집귀뚜라미, 외미 거저리 등 곤충 4종을 신규 식품으로 연이어 인정했습니다. 어호. 어쩌면 이제 먹기 싫어도 곤충을 먹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도 뭐 곤충을 조금 꺼릴 뿐 유럽에서만 먹는 이색 식재료도 많잖아요. 네, 곤충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굉장히 이색적인 거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네.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방에는 파리로 숙성시킨 양조 치즈인 카스마르추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는 그 동네의 전통 치즈인 페코리노인데요. 네. 숙성시키기 전에 일부만 골라서 미세한 구멍을 잔뜩 뚫어놓으면요, 네. 파리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제 구더기가 생기는 거죠. 예. 뭐 이미 이런 치즈라는 데서 예상하실 수 있듯 사실 뭐 이 치즈는 판매도 수출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페코리노를 만드는 농가에서 전통을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아주 소량만 만들어서 그 생산자들만 나눠 먹는 뭐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치즈를 이제 뜯어가지고 네. 크래커에 발라 먹는데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브리테니카 사전에 의하면 이 치즈와 함께 구더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네. 위산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구토나 복통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는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가볍게 소개를 드리자면 북유럽 또 스웨덴의 오랜 괴식으로 소문이 난 수르스트레밍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금을 좀 쳐서 네. 통조림에 넣은 청어인데요. 네네. 청어가 이제 깡통 안에서 발효 숙성이 좀 지나치게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구린내가 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예, 이게 더군다나 이제 깡통 안에서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물 속에 넣고 캔을 따지 않으면 그 냄새 나는 국물이 튀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네. 뭐 감자 등이랑 먹는 게 이제 전통 방식인데요. 지금은 좀 시들합니다만 10년 전쯤 유튜브의 도전 영상들이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디저트 종류가 참 많고 이런 걸로도 디저트 만드나 싶은 것들이 참 많던데요. 네, 미국은 좀 웃기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웃기는데. 네, 베이컨이나 양지머리 같은 육가공품이나 고기를 구워서 나온 기름이나 국물을 넣고 아이스크림을 만들고요. 아이스크림이요? 네, 체리 대신 올리브를 넣고 단맛의 파이를 굽기도 합니다. 예. 이게 한 15년 전쯤 소위 분자 요리라는 첨단 장비를 쓰는 장르가 유행을 하면서 네. 셰프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뭔가 나는 좀 다른 걸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디저트에 쓰지 않는 재료들을 약간 억지로 써가면서 만들고 그런 건데요. 네. 사실 이런 디저트들의 기원은 앞서 말씀드린 분자 요리 혹은 현대 요리의 발상지를 알 수 있는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레스토랑 엘블리입니다. 예. 보통 식사 음식은 짠맛, 디저트는
단맛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네. 이 인식에 도전을 해 색다른 감각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베이컨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나오게 된 거죠. 아하, 베이컨 아이스크림까지. 이색 음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는 낙타발 조림 같은 음식도 있고요. 네. 요즘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곰발바닥 요리도 유명했죠. 상어 지느러미 즉 샥스핀 또한 법적으로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인데 별미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 상어를 이제 산채로 잡아서 등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버리는 잔혹한 포획 방식이 문제라서 말도 많았죠. 네. 이게 사실 질감이 좀 독특하다 뿐이지 이렇다 할 맛이 있는 식재료가 아니라서 굳이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몰랐지만 우리만 먹고 있는 식재료도 또 꽤 있더라고요. 네, 정말 없으면 안 될 우리 그 깻잎, 들깻잎도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먹고요. 맞아요. 요즘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명이나물도 네, 식문화에서 인기가 많지만 외국에서 잘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들에 난 걸 채취하는 분들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라 이게 잡혀가셨어요. 아이고. 네, 해산물 가운데서는 미더덕 같은 게 또 우리만 먹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법이 또 다른 경우가 있다. 네네. 뭐 일단 산낙지도 있고요. 밥도둑 중에 밥도둑인 간장게장도 있습니다. 아하. 그 일본의 이 고레에다 히로카츠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네네네. 한국에 오면 꼭 간장게장 먹은 인증 사진을 올려서 유명합니다. 아시겠지만 간장게장이라는 게 게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야 네. 간장을 이렇게 삼켜서 그렇죠. 간이 잘 배는 거라 선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한 끼실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